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부자촌생입니다. 오늘은 평소 영상과는 달리 강의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동대문구 부동산 완결판이라는 전자책을 발간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까지 무료 버전을 공유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놀러 오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미분양 주택 변동 원인과 대응 방향입니다. 과거 미분양 주택이 많을 때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때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국토연구원에 있는 자료에서 발췌를 했고요. 제 생각과 요약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과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위험성,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럼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작년부터 있었던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그로 인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미분양 증가는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금융 시스템 및 경제 충격이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현재의 미분양 주택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이 주된 원인으로 그 파급 영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이 해결이 된다면, 즉 인플레이션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언론과 사람들이 더 이상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믿음이 생긴다면, 앞으로 미분양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꼭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주택의 위험성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는 PF 대출 부실로 이어져서 금융권과 건설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일명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더라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그냥 죽게 놔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1차로 이어진 피해가 이제 2차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2차는 결국은 수분양자, 그리고 그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정부가 이제 미분양 주택의 위험성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앞서 말했듯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 24년에는 총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대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미분양 주택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미분양 주택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준공 전 미분양 주택과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분양 주택 준공 전 추이 부분입니다. 현재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23년 10월 기준으로 약 58,299호 이제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난 역사에서 미분양 주택 수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1이 준공전 미분양 주택의 추이 부분입니다. 지금이 이제 현재 보시면 최근에 그나마 23년 2월에 약 7만 5천호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은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분양 주택이 심각했던 2008, 9년도에는 무려 16.6만 호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2월달이 단기 고점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이제 낮았음을 알 수 있죠. 16만 6천호 그리고 7만 5천호. 그리고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장기 평균은 6만 4천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 8, 9월에 저점으로 찍은 후 이제 23년 2월에 단기 고점을 보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16만 호가 넘었습니다. 즉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현재의 미분양 주택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제 미분양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내놓고 있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시도별로 미분양 주택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대구입니다. 1만 501호로 1이죠. 그 다음으로는 경북, 충남 이 순서대로 이제 미분양 주택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즉 10만호를 넘었을 때부터 정부는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즉 10만호가 넘지 않았을 때는 그 당시에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시면 최근에 23년 2월 7만 5천호를 찍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크게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특징과 그리고 현재의 미분양 주택을 보시면 규모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보시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56.6%를 차지했습니다. 즉 중대형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현재는 최근 23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당시와 다릅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12.2%밖에 차지 안 되고 오히려 60에서 85제곱미터 이 중간 사이즈, 즉 중소형 비율이 약 72.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추후 이제 앞으로 정부가 혹시나 이제 미분양 주택이 더 많아진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로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추이입니다. 사실은 준공 전 미분양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준공 후 미분양.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죠. 악성 미분양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똑같이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최고점 5.4만호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가요? 최저점이 이제 22년 5월에 약 7,000호로 최근에 그나마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절대적인 양이 더 중요합니다.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5.4만호죠. 하지만 현저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임은 맞지만 아직은 현저하게 그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다는 사실 자체로 현재는 언론에서는 공포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는 하지 않고 단지 현재의 추세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전국에 대한 그래프고요. 보라색 점선은 지방, 그리고 빨간색 점선은 수도권입니다. 보시면 전국이랑 이제 지방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방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 보면 앞서 말했듯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체 미분양, 즉 준공전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12.9% 수준에 있으며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아마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공급이 가다운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했듯 정부는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총선을 앞둔 정부는 당연히 지방 경기를 부양시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현재 정부가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 집값 상승은 수도권에 비해서 사람들이 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아파트 보유율이 더 높기 때문이죠. 지방의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저는 정치인들에게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 살리기를 해야 되는 이유이죠. 이것은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 부양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만으로 이제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사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 1월부터 23년 9월 이 현재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 좁은 동그라미 구역만 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지역별 분포 특성인데요. 사실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고 겠습니다. 뭐 시도별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공급이 많았던 대구, 경북, 충남 이곳이 미분양 주택이 많았고요. 최근 1년간 미분양 주택 증가 비율은 전북이 97.3%, 강주가 91.7%, 세종이 89.5%로 조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항도 조금 이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현재 미분양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더욱 느릴 수밖에 없는 점은 알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부동산 역사에 있어서는 몇 가지 미분양 주택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보고서에서는 1995년, 1998년, 2008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당시 발생 시기별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는 무분별한 택지 공급과 택지 제도의 경제성에서 비롯된 가인 공급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가인 공급이죠. 즉 공급 측면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1998년은 어떤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IMF 위기가 있었죠. IMF 위기에 따른 구조정 그리고 당시 높은 금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수요가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수요 위축 플러스 분양 물량도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 현재는 이제 이런 이유들보다는 금리와 유동성 등으로 인한 금융적인 측면과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가행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제 이런 원인들이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입니다. 즉, 금리가 인하하고 유동성이 조금 늘어난다면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세금 문제, 대출 문제, 세입자 문제로 투자자와 실구자들이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유동성이 풀리면 수요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이제 보고서에서는 미분양 주택의 파급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저는 여기서는 두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관련과
그리고 보시면 건설 경기 악화 부분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그 현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융권, 건설사 이것들이 그리고 국민 경제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부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슈죠. 부동산 PF 관련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의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볼 겁니다. PF 대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첫 번째는 토지 매입 및 인허갈 때 사용하는 브릿지론, 그리고 개발과 분양을 할 때 사용되는 본 PF, 마지막으로 준공과 그 준공 이후에 사용되는 집단 대출 부분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죠. 브릿지론은 보통 1년 이하의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중고금리입니다. 그리고 1금융권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2금융권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F 보증은 별도로 없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브릿지론의 상한은 결국은 본 PF 대출로 받게 되는데요. 본 PF는 이제 상대적으로 3, 5년 이하의 장기 대출이고 중저금리입니다. 그리고 1금융권과 이제 보험사, 연기금 등이 포함된 기관 투자자와 제2금융권이 PF 공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브릿지론과는 달리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도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본 PF의 대출 상한은 결국은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로 이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대출은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로 저금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 대출 잔액을 살펴볼 텐데요.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부분이 은행권,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에서의 PF 대출 규모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이제 47조 원이 있었고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의 PF 대출 규모는 89.9조 원으로 은행보다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이제 회색깔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회색깔이 뭐냐면 이제 보험사 43.9조 원으로 약 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신 전문사는 26.1조 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기관별 연체율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증권사의 연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년 대비해서 무려 5.5%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증가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미분양 주택의 증가가 왜 중요한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미분양 주택의 위험성은 결국은 PF 대출의 연체 및 부실을 통해서 바로 금융권과 건설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건설 경기 악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면 연도별 건설 업체 수입니다. 보시면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죠. 반면 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연도별로 이제 계속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부도업체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가장 컸고 그 이후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23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해 총 5개사가 부도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양을 보면 안 됩니다. 뭐 기사에서는 솔직히 이슈하기 좋은 주제죠. 몇 개의 이제 뭐 건설사가 망했다느니 이런 것들은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상대적 비교입니다. 그 당시 부도업체 수를 보면 무려 300에서 500건 정도 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5건은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크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것같은데요. 바로 정부는 어떻게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자 했을까 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 크게 과거에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났고, 그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크게 첫 번째는 공급자 지원 정책입니다. 공급자라고 하면 건설사와 금융사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수요자 지원 정책 부분입니다. 수요자 지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 공급자 지원 정책으로는 첫 번째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어떻게 정부가 다루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글로벌, 아까 제가 초반에 추이 현황에서 말씀드릴 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6.6만 호가 달하는 미분양 적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의 적체가 주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부는 직접적인 해소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직접적으로 매입을 했고, 그리고 그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보시면 미분양 CR리츠 펀드, 이런 이제 민간 자금을 활용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해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부 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준공전 미분양 주택 공급자에게 결국은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동화 채권 발행 지원은 공급자 금융 전반에 자금 지원을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좀 솔직히 좀 저도 사실은 이 보고서에서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요. 그렇게 깊게 파고 드실 분들은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한내부 조건부 미분양은 공공이 준공전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에 대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시행주체가 워낙에 원하면 한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동화 채권은 건설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공적 신용 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해서 유동화 채권 발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직접 매입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나왔는지 다뤄볼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입니다. 당시 이제 1998년 9월 7일에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 이제 방안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6천호, 3천억 원 규모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당시 이제 기준이 있었어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만 선별적으로 매입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초입, 그러니까 2007년 9월에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2008년까지 5천호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당시에도 조금 이제 모든 주택을 그렇다고 해서 다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역에 제한 없이 국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미분양은 10년 비중형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단 이때 감정가격 이하의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좀 더 계속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0년까지 LH공사는 총 7,080호의 미분양을 매입하였고 8,500억 원 내외의 재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LH공사가 나서서 직접 매입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자 지원 정책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런 지원 정책이 나오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과연 정부는 수요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미분양 주택 구입자들에게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감면을 시켜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수요를 늘리고자 했던 것이죠. 다만 그 당시에도 금융지원, 그러니까 뭐 LTV라든지 DTI, DSR 같은 규제는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세제 감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계 침체라는 특수사항을 반영하여 이게 영구적으로 이제 법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든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면제나 감면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바로 양도세 감면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테지만 보고서에 이렇게 표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환위기 당시에는 3년여 동안, 그러니까 1998년 5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표가 조금 복잡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국민주택 규모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 3차 양도세 감면 때는 처음에는 또 뭐 비수도권 소재 국민주택 규모만 대상으로 하다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다시 문제가 해결되자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를 제외한 모든 전국의 주택을 대상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당시 분위기에 따라 대상은 계속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이렇게 6차례에 걸쳐서 양도소득세를 한시 감면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조금 복잡하죠. 미분양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울 위에 그리고 뭐 수도권 이런 식으로 계속 대상을 바꾸죠. 그러다가 이제 준공 후 임대주택 9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다시 준공 후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대상을 계속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점일까요? 바로 지방부터 혜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수도권, 서울을 포함해서 이제 뭐 대책을 내놓겠죠. 그러나 첫 번째로 나올 것은 바로 지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방은 사람들이 혜택을 주더라도 여기서라 치면 사람들은 이제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은 이제 지방에 혜택을 주는 것과 서울과 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2011년도에 들어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려는 경우에만 대상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따라 혜택을 늘어나고 혜택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유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감면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살펴보면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는 지방의 비투기 지역 미분양 주택을 감면을 했습니다. 그러다고도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09년 2월 12일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죠.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준공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하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서 취득세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거래가 없더라도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의문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제 지원이 아닌 금융 지원 부분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제가 이제 수요자 지원 정책 부분에서도 이제 세제 감면 정책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정부가 취했으나 금융 지원에서는 조금 제한적이었던 걸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는 미분양에 대해서 LTV 상향, 모기지 보험 활성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 자금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주택시장 전반에 그러니까 전반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그러니까 23년 들어 미분양 주택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해소 대책을 내놓았나요? 22년 연말부터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내놓았습니다. 부실 우려 PF 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건설사에게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대출 규제도 뭐 전 정권에 비해서는 일부 완화되었죠. 그럼 여기서 이 주요 시사점 부분은 어떨까요?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10만 호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취득세 감면 정책 등 다수의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역사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 10만 호에 달했을 때는 공공이 직접 매입 방식으로 미분양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았고요. 그러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15만 호로 달했을 때는 2008년 6월 취득세 감면 정책을 그제서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09년 3월에 양도세 감면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제 혜택은 법률 개정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빠르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추후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 지원, 수요자 지원 정책이 복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당시 상을 보시면 이게 약간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데요. 갑자기 미분양 주택이 해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고점일 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때의 미분양 주택을 어떻게 감면시켰을까요? 당시 특징을 보면 세제 지원, 그러니까 수요자 지원 정책과 한매 조건부, 공급자 미분양 매입이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동시에 복합적으로 사용됐을 때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는 보시면 한 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만약에 설령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한들 정부는 과거에 썼던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서 미분양 대응책을 제안합니다. 크게는 간신 단계, 위험 진입 단계, 위험 발생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사실 제한적이란 것은 너무나 적극적인 지원책을 취하더라도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미분양의 증가가 건설사들의 이제 좀 욕심을 강하게 부려서 늘어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정리를 보면 위험 수준이 심각해지다면 반드시 정부는 나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아직 정부가 나설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아마 정상 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방은 이제 가신 단계, 특히 대구와 전북은 위험 진입 단계, 제주도는 위험 발생 단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신 단계에서는 조금 이제 적극적인 수요자에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공급자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울 것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 진입 단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그리고 매입 임대 사업자 지원 등의 수요자 지원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하지만 보시면 계속 강조하지만 이때가 오기 위해서는 위험 진입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 발생 단계가 되었을 때야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구체적인 숫자로는 이제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6.3만 호일 때를 관심 단계라고 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소유자 지원 정책 어떤 게 있나요? 23년 1월 3일 13 대책에서 나왔던 규제지역 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거래 활성화,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PF 대출 같은 유동성 지원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9.9만 호, 즉 위험 진입 단계에 가면 조금 더 적극적인 수요자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죠.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감면,
정책입니다. 그리고 전국 기준 13.4만 호가 넘어가는 위험 발생 단계에서는 소유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다고 보고서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의 분포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현재는 준공호보다는 준공전 미분양 주택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이 준공후 미분양 주택으로 전환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 자구책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인하한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부분인데요. 현재 정부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자를 도와준다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게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세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방 살리기, 지방은 이제 자가 보유율이 높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거부감은 수도권보다 덜하겠다는 것도 조금 특징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대형 아파트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아파트에서 이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는 실수요자 수요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22년 하반기 이후에 미분양 주택의 빠른 증가의 원인은 결국 뭐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그리고 분양가 상승의 영향이 크고 일부 이제 지방에서의 미분양 주택의 원인은 공급 가행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은 크게 정산, 관심, 위험 진입, 위험 발생 등 4개의 단계로 구분하였고 그 구분 단계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뭐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수도권은 정상이었고 지방의 일부는 가신 단계, 대구와 전북은 위험 진입, 제주도는 위험 발생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의 위험성을 이제 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다른 산업으로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크게 PF 대출 부실과 주택 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과 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결국은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과거 IMF 외환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10만원으로 넘었을 때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제 지원을 했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한매조건부 매입 정책, 유동화 채권을 통한 유동성 지원 정책이 미분양 해소에 영향이 컸습니다. 물론 공급자와 수요자 지원을 통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연수준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책보다는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서는 언급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요즘 언론 기사를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조금 공포성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사실은 다 모니터링 하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미 과거에 미분양 주택을 해소시킨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충분히 이제 제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꼭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원본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꼭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